대한민국 부모라는 책을 갖고 오신 분도 계시네요. 읽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가요? 아니면 아직 안 읽은 분도 계신가요? 뭐 상관없습니다만 아버님들도 여러분 오셨고 그리고 아드님인가요? 예, 아드님도 오셨고 아드님도 오셨고 예. 우리 남성 동지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버님들. 예. 오늘 책에 이렇게 강연 제목에 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요, 인간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책에는 안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게 대한민국 부모라는 책하고는 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 얘기를 같이 좀 하도록 할게요.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 받는 시간이 있긴 합니다만, 중간중간에 그냥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려고 생각하다가 까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질문하시는 게, 하셔도 좋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한다는 건 어떤 인간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돈 잘 버는 인간으로 성장을 시키건, 인간성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을 시키건, 어떤 식으로건 성장을 시키겠다는 건데,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대부분 오셨으니까, 우리 이제 아드님도 두 분이나 오셨어요. 어떤 사람으로 성장을 시키려고 하셨어요? 아이들을 키우실 때. 또는 부모님 당신들께서는 성장하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려고 하셨던 것 같으세요? 그래서 또 지금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 두 아드님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와 아버지는 나를 어떤 인간으로 성장시키려고 하고 있는지. 육체는 노화하지만 정신은 계속 성숙하잖아요. 그죠? 육체는 노화하죠. 어느 순간부터 노화하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영양학자들 얘기로는 18세 남자아이들은 18살이 되면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숙한답니다. 여성들은 한 26세에서 27세 정도가 돼야지 완전히 성숙하고, 남자들은 한 18세 정도가 되면 완전히 성숙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노화의 길을 들어서는 거죠. 신체적으로는. 여성들은 좀 더 늦게. 그래서 여성들이 더 오래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워낙 영양이 좋아져서 남자아이들의 신체적 발육 정도가 한 2세 정도 앞당겨졌다고 그래요. 한 16세? 100년 전에 비해서. 100년 전에는 한 18세에 완전히 완성된다면 지금은 한 16세 정도가 몸이 완전히 완성된대요. 근데 참, 신체적인 성장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능력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체격, 체질, 체력이거든요. 체격, 체질, 체력,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요즘 아이들은 체격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체질과 체력은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건 약간 군사 기밀일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제 요즘 군대에서 상담들 많이 하잖아요. 군 장병들 자살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하고, 제가 국방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컨설팅도 하고 이러는데, 훈련소에 입소한 20살의 청년들 중에서 100m 달리기를 다 못 뛰는 아이들이 있대요. 100m 달리기를 20초, 30초에 뛰는 게 아니고요. 100m를 다 못 뛰는 청년들이 있대요. 우리 아버님들 군대들 아마 다 갔다 오셨을 텐데, 혹시 훈련소 가셔가지고 100m 못 뛰는 훈련소 동기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아마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 아이들 중에서는 100m 달리기를, 청년이 100m 달리기를 다 못 뛰고 한 7, 80m쯤 뛰다 그냥 이렇게 멈춰서가지고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적 성장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2년 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연구 보고가 나온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인류가 생긴 이래로 우리 아이들 세대, 지금 우리 아드님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생? 중학생? 죄송합니다. 대학생. 미안. 너무 동안이어서. 우리 아드님은 몇 학년인가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우리 중학교 2학년 아드님이 여기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세대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지금
우리 아이 세대들이 인류가 생긴 이래, 현생 인류가 생긴 이래로 부모 세대보다 기대치 평균 수명이 짧은 첫 세대랍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기대치 평균 수명이 약 한 남성은 77세, 여성은 83세 뭐 이쯤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40대 후반이니까 앞으로 77세가 되면 기대치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나 있을 수가 있죠. 의학도 발달되고 뭐 이러니까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80살까지 살 수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82살이나 83살까지 사는 게 기대치 평균 수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의 기대치 평균 수명보다 우리 아이들의 기대치 평균 수명이 낮은 부모보다 더 빨리 죽는 첫 세대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런가 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는 음식 때문이랍니다. 패스트푸드, 트랜스팻 아시죠? 변형 지방 이런 것들. 이게 뭐 제가 이거 정확한 의학적 지식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트랜스팻이 몸에 들어가서 그 분해돼서 나오는데 50 며칠이 걸린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변형 지방이 온갖 것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 짜장면, 빵, 뭐 제일 많은 게 피자, 뭐 통닭, 튀김 음식 이런 게 제일 많이 들어가 있죠. 그냥 빨리 조리될수록 이게 변형 지방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몸 안에 분해돼서 나갈 기회가 없이 축적 되니까 어떻게 되죠? 살이 찌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비만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비만은 점점 문제가 더 훨씬 많이 되고 있죠. 음식이 첫째 아이들에게 비만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한국 상황에서 굉장히 맞아떨어진 얘기인데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아까 그 체격 문제, 체질 문제, 체력 문제 말씀드렸는데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들이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먹는 것은 계속 축척하게 만들고 분해할 수 있는 어떤 순환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소아당뇨병, 소아비만, 소아심장병, 소아고혈압 이런 게 병으로 발전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세대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부모보다 더 빨리 죽는 세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육체적인 성장의 문제가 단순히 음식과 앉아있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상담 현장에서 너무나 흔히 자주 보게 되는 틱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틱 증후군이라고 아시죠? 이게 틱이 이제 1년 이상 넘어가면 우리가 뚜레트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틱은 거의 99%가 스트레스예요. 틱은 거의 99%가 스트레스예요. 이게 물론 생리적이거나 뭐 정신과 의사들은 생리적인 이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틱은 제 경험으로는 거의 99%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부모의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상황만 없애주면 틱은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아주 자연스럽게. 근데 그러지 못하죠. 가장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뭘까요, 아이들한테? 제가 그 틱 장애가 와서 상담실에 온 그 아이, 뭐 제가 이제 전 소아 상담을 잘 하지 않으니까 그 다른 데로 이제 전원을 하긴 했는데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학원을 13개를 다녀요. 뭐 여기서 이제 깜짝 놀라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집은 6개밖에 안 보내는데 걔는 13개, 어떻게 13개를 보내?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만. 근데 그 부모가 학원 하나 줄이는 걸 너무 불안해 하는 거예요. 학원 하나 줄이는 거, 2개 줄이는 건 상상이 안 되고 3개는 도저히 날 죽였으면 죽였지 3개는 못 줄인다고 하나 줄이는 것도 굉장히 불안해 하는 거예요. 아이가 병이 안 걸리는 게 신기하죠. 이렇게 아이들이 육체적인 성장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틱 제가 방금 예를 들었는데 그리고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줄여서 말하는 ADHD 이건 굉장히 지금 이렇게 번성하고 있거든요. 아이들 사이에서. 근데 ADHD가 아이에게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끼친다기보다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뭔가 하면요. ADHD를 보면 아이가 뭐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라든지 물론 주의력이 산만하니까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라든지 또는 뭐 이런 직접적인 어떤 영향보다는 제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뭔가 하면요. 2차적인 영향인데 바로 교우 관계에서 받은 정서적 상처예요. ADHD 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선생님들한테도 당연히
좋지 않은 대접을 받을 가능성이 많죠. 물론 좋은 선생님들은 아이를 잘 돌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은 김치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은 아이가 그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뭐랄까요, 좋지 않은 대접을 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교우 관계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ADHD 아이들이 ADHD 때문에 받는 1차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오히려 2차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이 오히려 더 오래 갈 가능성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굉장히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많죠. 자존감이 떨어질 테고. 물론 그게 또 회복될 가능성도 물론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대한민국 부모 책에서 다 쓰지 못했던 내용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장에 대한 얘기죠. 결국은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나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체는 노화하지만 우리의 정신은 성숙한단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성숙할 것인가? 아이만 성숙시키고 나는 성숙시킬 수 없는가? 성숙되지 않은 부모가 과연 아이를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처음에 이야기할 두 개는, 첫 번째는 신뢰이고 두 번째는 인정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 신뢰, 두 번째는 인정이라는 키워드예요. 자, 신뢰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심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리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좀 더 사회적이고 사회심리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그 다음에 우리 아드님 두 분, 우리 아들 둘들 다 포함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 엄마. 예. 엄마가 옆에 있어서 혹시 옆구리 찌른 거는 아니죠? 예, 예. 또요. 자신 있게 엄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으시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굳이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만약에 머릿속에 떠올랐다면 내가 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가족이라고 다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라고 다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당연히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아내라고 다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라고 다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모가 또 자식을 제일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여기 언제 빠져나가서 어디 놀러 가려고 뭐 이렇게 호시탐탐 이렇게 놀려고 하는 아들과 계속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는 엄마와 뭐 이런,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다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라고 해서 부모를 다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제일 신뢰하셨고, 혹시 신뢰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시다면 굉장히 행운이신데, 그 사람을 내가 왜 신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실래요? 나는 어떤 사람이 있고 내가 그 사람을 왜 신뢰하는지. 하나 정도씩만 이야기해 봐 주실래요? 이 정막은 뭐죠? 신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뢰하는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믿어야 될 것 같아서 믿는 건가요? 우리 아들 엄마를 왜 신뢰하세요? 엄마랑 친해서요. 친해서요. 네. 최근에 제가 아주 감명 깊게라기보다는 좀 의미 있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를 보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한테. 엄마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아들이 나중에 막 연쇄살인범이 되고 막 이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아들이 엄마한테, 어린 아들이, 걔 머리가 되게 좋은 아들인데, 익숙한 것하고 사랑하는 건 달라. 엄마는 내가 익숙할 뿐이지 날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익숙하다고 우리가 다 사랑이라든지 신뢰라든지 혹시 뭐 이런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익숙한 거하고 신뢰나 사랑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신뢰를 한다는 건 첫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우리가 인간은 어떻게 성장하는가에서 두 개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신뢰고 하나는 인정이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발견해야 돼요.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그렇다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는 자기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금방 태어난 6개월짜리, 뭐 1개월짜리 아이가 자기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어요? 만들지 못하죠. 그거는 양육자의 책임이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 자기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어른의 몫이긴 한데, 어른이 됐을 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덕목은 일관성 또는 예측 가능성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거 말입니다. 아이가 TV를 보고 있어요. 엄마가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런 날은 애가 TV 보고 있는 거 그냥 냅둬요. 근데 엄마가 기분이 되게 나빠요. 근데 애가 TV를 본 지 1분도 안 됐는데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죠? 네, 굳이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종종 잘 쓰는 말 중에서 아이가 뭐를 공부 이외에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하면 공부를 그렇게 좀 열심히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애가 뭘 못하면 네가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이 지금 이제 뭐 어떤 일종의 평가이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갖추어져야 될 조건이 바로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인데, 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덕목이 바로 예측 가능성, 일관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해치는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부모의 불안이에요. 부모의 불안. 그러니까 부모의 감정적인 ups and downs죠. 부모의 감정적인 기복이죠. 이게 뭔가 하면, 일관성이란 뭔가요? 우리가 일관성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원칙이 되겠죠. 원칙. 어떤 원칙이요? 이런 원칙이 이제 뭐 부모의 일방적인 원칙이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원칙이어서 되는 게 아니죠. 나는 반드시 전교 1등을 해야 돼. 뭐 이런 원칙을 세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원칙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원칙을 세우는 게 되는데, 원칙이 지켜진다면 아이는 안전감을 느끼겠죠. 우리가 쉽게 변하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조변 섞게 하는 사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사람은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이건 같은 차원에서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뭔가 하면 거짓말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애들이 엄마한테 굉장히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엄마 맨날 거짓말만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주 뭐 간단한 예를 들면, 명절 때 친척들한테 용돈 받았는데 그거 내가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넣어줄게. 안 줘요. 절대로 안 줍니다. 저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뭐 이런 거짓말이야. 귀여운 거짓말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불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모님들이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어떤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떤 원칙을 세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이가 좀 크면 덜한데, 아이가 어리면 이런 원칙을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2살이나 3살 된 아이한테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근데 부모님들이 참 많이, 저도 아이 둘의 부모이긴 합니다만, 아이들의 지혜를 굉장히 과소평가해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부모야말로 아이를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굉장히 똑똑한 젊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수학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친구예요. 자기는 침대에 누워서 수학 공식을 생각하고 막 수학 문제를 머릿속에 풀면 너무너무 행복한 친구인데, 보기 드문 친구죠. 그런 아들이 하나 있으면 좋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아들이 있으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수학과를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은 의대를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억지로 해서 아이를 의대를 보냈어요. 근데 이 아이는 한 학기 다니고 학교를 때려치우고 집을 나갔어요.
다시 붙잡아가지고 억지로 다시 공부를 시켜서 다시 치대를 보냈어요. 근데 얘는 계속 수학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얘가 이제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거죠. 선생님, 저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어떻게? 그랬더니 제가 6년간 치대 공부해가지고 빨리 저 독립해서 엄마하고 연락 끊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제 책에 나왔던 얘기하고 다른 케이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치과를 세워놓고 치과 병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수학 교실을 열겠대요. 그게 자기가 하고 싶어. 그렇게 해야 되겠대요. 지금은 엄마로부터 독립할 수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머리가 똑똑한 아이죠. 근데 부모님들은요, 어떤 맹목에 빠져서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무조건 의대를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를 잘할수록 부모님들이 가지는 욕심은 점점 업그레이드 돼요. 아이의 욕심 안 낼 것 같지만 공부가 잘하면 잘할수록 부모님들의 욕심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부모님들이 이렇게 물론 상담 현장에서 보는 부모님들 또는 뭐 제가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저하고 밥 먹으면 다 밥 한 숟가락 들어가면 바로 그다음부터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데 이렇게 바로 저한테 이제 묻는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부모님들의 부모님들의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원칙, 물론 아닌 부모님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원칙이 제가 뒤에 가서 이제 인정이라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원칙이 자기 원칙이 아니에요. 세상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하는 부모와 아이가 원하는 원칙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믿는 어떤 것을 해요. 이 얘기는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신뢰로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일관성이 필요하고 그 일관성은 원칙 하에서만 가능하다. 근데 이 원칙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부모님들은 도대체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원칙을 적용하려고 하고 내가 만든 그 원칙은 과연 얼마나 아이에게 덕이 되는 원칙인가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신뢰에 관련된 가장 그 신뢰의 역사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구강기예요. 구강기라고 하니까 아이가 금방 태어났을 시기예요. 저희는 이제 정신분석에서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한 12개월까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시기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신뢰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타인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예요. 그걸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기 효능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이게 이제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게 있을 때 타인에 대해서도 신뢰가 가능한데 내적으로 신뢰감을 형성하게 되는 기초가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 태어나서 12개월까지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가 하면 바로 수유행위죠. 수유행위. 엄마가 젖을 주는데 얼마나 일관적으로 아이가 예측 가능한 수유를 해주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내가 2시간 간격으로 젖을 주겠다고 생각했으면 2시간 간격으로 젖을 줘야 돼요. 또는 아이가 울 때마다 젖을 주겠다고 생각했으면 아이가 울 때마다 젖을 줘야 돼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젖을 주는 그 시간이 전혀 아이가 예측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짬뽕된 게 제일 나쁜 거죠. 가장 초기에 어떤 신뢰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 부모님들을 보면 대가족이 해체돼 버렸잖아요. 마을 공동체도 해체돼 버리고 육아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엄마들에게 모두 다 지워지는 시기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우왕좌왕하세요. 그래서 요새 상담사들 중에서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게 뭔가 하면요. 육아 상담을 해주는 상담사들이 꽤 있어요. 엄마들이 아기를 곧 낳게 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실에 와서 어떻게 하면 애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이런 상담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육아 학교나 학원 같은 게 생길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장사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지금 30대들이 학원 세대들이거든요. 지금 20, 30대들이 학원 세대여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이제 학원에 가서 배우게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시기가 언젠가 하면 2살에서 3살 무렵이에요. 우리 나이로 2살에서 3살, 12개월에서 36개월쯤 되는 우리 나이, 그러니까 만으로 2살에서 3살 나이가 되는 거죠.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 뭐가 이제 중요한가 하면요. 이 시기를 우리가 이제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탐색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탐색의 시기. 집에 맨날 누워있던 아이가 밑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천장만 보잖아요. 아이들이. 그 깐난쟁이 아이 때는. 근데 우리가 봅시다. 어른들은 이걸 알죠. 예를 들면 이 누리꿈 스퀘어인데 1층에서 보는 바깥 전경과 이게 18층에서 보는 바깥 전경의
실제로는 똑같은 바깥 전경을 본다 할지라도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죠. 근데 우리는 이게 같은 전경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요. 각도는 다르지만. 근데 아이들은, 금방 태어난 아이들은 맨날 천장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같은 거실에서 집에서 천장만 보고 있다가 딱 일어나면 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그럼 이게 다른 환경이라고 인지해요. 같은 환경이라고 인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 이동력이 생기잖아요. 직립 보행이 가능하게 되죠. 기어다니다가 일어나서 걷게 되죠. 탐색의 시기예요. 애들이 막 갖고 와요. 갖고 와서 어디로 갖고 가죠? 입으로 갖고 가죠. 이 혀가 제일 모든 감각기관 중에서 제일 예민한 기관이 그 시기입니다. 혀가. 미뢰가 가장 많이 살아있는 시기죠. 나이가 들수록 이제 미뢰가 점점 줄어서 이제 맛도 못 느끼고 그러는데, 이 시기를 우리가 이제 탐색의 시기라고도 하고요. 또는 다른 말로는 자율성을 배우는 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뭔가 신체 대소변을 가림으로써 자기 신체 조절 능력도 생기게 되고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능력도 생기고 뭔가를 막 탐색하는 시기예요. 모든 게 다 새롭고 모든 것을 다 감각하려고 하는 시기예요. 이 자율성의 시기, 이 탐색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 아이가 무기력한 인간으로 자라느냐 굉장히 열정적인 아이로 자라느냐를 가르는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진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제 앉아 계신 우리 한 40대쯤 되신 부모님들 정도만 해도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한 2살 되면 뭐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손 이끌려서 다 나가서 놀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아버님 어떠셨어요? 그러셨죠? 예. 저도 이제 위에 큰 누님 2분이 계신데 제가 한 살도 안 됐을 때부터 누나 등 뒤에 엎여가지고 이렇게 동네로 나가서 막 놀았어요. 누나는 막 공기놀이 하고 저는 흙 주워 먹고 옆에서 이렇게 옆으로 비틀어가지고. 동네 형들 따라 누나들 따라 막 놀러 다녔어요. 2살, 3살 때 조금만 걸어도 이렇게 누나 등에 옆에서 이게 방목 된 거죠. 근데 지금 아이들을요, 연구 관찰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요즘 시대 때 아이들이 살고 있는 걸 연구 관찰을 해봤더니 이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지금 시대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약 한 50% 이상의 언어가 뭔가 하면 금지 명령을 합니다. 엄마들이 하는 얘기죠. 안 돼! 하지 마! 만지지 마! 앉아있어! 뚝! 먹어! 움직이지 말라 그랬지! 뭐 책 읽어주면서 들어! 앉아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금지 명령. 가장 나쁜 말이죠. 자율성이 막 발휘되는 시기인데 이때 아이들한테 만약에 금지 명령어가 굉장히 많이 주어진다면 아이들은 자율성을 포기하게 돼요. 자율성의 물과 이 햇볕이 막 주어져야 되는,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 사실 최소한의 금지만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애들이 열정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아, 해도 되는구나. 만져도 되는구나. 가봐도 되는구나. 탐색해도 괜찮구나. 물론 당연히 엄마가 아이의 육체적 안전을 잘 보살펴야 되겠죠. 다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래도 괜찮구나. 탐색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라는 구조는 아이들을 감시 감독하기에 너무나 좋은 구조예요. 엄마들이. 그리고 공동체에도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가서 누군가와 섞여서 이렇게 이렇게 자율적으로 놀 수 있는 기회가 다 박탈돼 버렸죠. 성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인간은 끊임없이 분리되어 나가는 존재예요. 제일 처음에는 엄마 뱃속에 있었죠. 그러다가 엄마 배 밖으로 나오면서 탯줄이 끊어지면서 육체적인 분리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나 아직 여전히 엄마의 젖을 먹고 수유를 함으로써 영양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는 엄마와 분리가 안 되죠. 육체적으로는 분리가 됐지만 영양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아직 분리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한 12개월쯤 되면 엄마와 분리를 해요. 그죠? 이게 영양적인 차원에서도 분리를 해요. 요즘 이유를 너무 빨리 시작해서 참 문제인데 그 국제보건기구에서 정한 이후의 적당한 시기는 24개월까지 젖 먹여도 된다 그래요. 24개월까지. 요즘은 막 6개월만 돼도 이유를 시켜서 참 저는 별로 그게 썩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이유하기 좋은 시기가 뭐 아이가 자기 발로 걸을 수 있는 시기 이때가 좋다는 얘기들을 하던데 이유를 하면서 이제 엄마와 육체적으로 이제 분리가 되죠. 그 다음에 어떤 게 필요한가 하면요. 이 시기가
정서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 36개월 정도 때까지 아이들한테 어떤 개념이 발생하는가 하면요. 자기라는 개념이 발생해요.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인정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인간에게는 어떤 면에서 심리적으로 비극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아이들이든지 간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나라고 말하는 아이가 있던가요, 혹시? 그 드러나 보셨어요, 혹시? 최초의 단어가 자기를 지칭하는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는 한은 하나도 없어요. 자, 누구를 지칭하죠? 최초의 단어가? 엄마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뭐 거의 99%가 엄마일 거예요. 아빠를 먼저 하는 아이는 가끔씩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엄마를 지칭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자, 그냥 이 엄마냐 아이냐를 놓고 떠나가지고 인간이 어떤 언어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개념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개념이 생겼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엄마라는 말을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됐다는 개념은 뭔가 하면 나라는 개념보다 엄마라는 개념, 즉 타인이라는 개념이 먼저 생긴 거예요. 이 언어가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다르게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인간이 제일 처음에 태어나면 우리가 그 자폐기라 그래서 태어나자마자부터 몇 개월 동안 자폐기라고 이야기해요. 엄마와 아이 사이에 어떤 경계가 없어요. 같은 공생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아이가 인지구조가 생기고 환경에 의해서 엄마와 자기가 분리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타인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 한 2살이나 3살 된 아이들이 가장 흔히 많이 쓰는 말이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자기 중심적인 단어를 많이 써요. 엄마, 아빠 뭐 이런 단어를 좀 배우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언어 개념으로 놓고 보면 일단 아이들은 모든 인간들은 아이들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인식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타인을 통해서만 나를 인식할 수 있어요. 이건 인간의 운명이에요. 굉장히 슬픈 운명이에요, 이거. 이게 바로 왜 우리는 인정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곧 인정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이 시기가 이제 분리가 시작되고, 엄마라는 개념, 그 전까지는 아이들의 심리 구조 속에서 나와 타인이라는 개별 구조가 발생하지 않다가 점점 한 10개월, 12개월 되면서부터 타인이라는 개념이 먼저 생기고, 그리고 나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타인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각각의 개별체로서 분리되는 시기가 생기는 거죠. 이 시기를 우리가 분리불안과 애착관계의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분리불안과 애착관계의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설명드리면 좀 기니까 이건 오늘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근데 분리불안과 애착관계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아이와 엄마는 한 몸으로 같이 한 9개월 반을 있다가 태어나서 또 한 12개월 가량 엄마에게 완전히 생사 여탈권이 주어지죠. 엄마도 정서적으로 굉장히 모든 것을 쏟죠, 아이한테. 아이도 엄마한테 온전히 자기 존재를 의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12개월쯤부터 아이와 엄마가 두 개의 각각의 다른 존재로 분리되어져 나와요. 분리되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분리불안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웬만한 사람이면 다 분리불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녀를 군대를 보낸다든지 자녀가 떨어진다든지 또는 뭐 남편과 헤어지는 건 좋은 건가요? 남편과 헤어진다든지 뭐 아내와 헤어진다. 나이가 들수록 아싸가 아닙니다. 이게 뭐 아내와 헤어진다라든지 또 내가 정서적으로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분리되어진다라고 생각할 때 발생하는 가장 큰 감정은 불안이죠. 불안. 동의하시나요? 동의가 되시나요? 정서적으로 내가 애착관계를 아까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제가 여쭤봤었고 혹시 마음속에서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렇게 떠오르신다면 그 사람과 내가 떨어진다. 별개의 존재로서 완전히 분리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슬픔과 더불어서 가장 정서적인 어떤 요동치는 감정은 불안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와 엄마 관계에서 개체의 분리가 발생할 때, 정서적으로 개체 분리가 발생할 때 아이만 불안한 게 아니라 엄마도 불안해요. 아이가 독립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가장 좀 더 불안해하는 사람은 부모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나는 완전히 독립해서 나가겠다고 하면 이거 오냐 그래 기다렸다고 하면서 순순히 독립시켜줄 부모님들은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온갖 핑계를 다 대서라도 아이를 붙잡아 두실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불안 때문이죠. 나의 불안. 어떤 불안? 저 아이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지도 몰라? 저 아이에게 내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지도 몰라? 저 아이가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 우리는 완전히 끝날지도 몰라? 이런 불안들이요. 분리라고 하는 건 이런 불안들을 가지고 오죠. 정서적으로 불안한 부모가 아이와의 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에요. 불안해하는 부모를 아이가 신뢰할 수 없죠. 사회적으로 잠깐 옮겨볼까요? 지금 우리가 입시제도, 지금 한국에서 지금 전형이 197개 대학에서 실시한 전형이 3,290몇 개랍니다. 원래 3,300개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저기 원서 하나 쓰는데 50만 원씩 한다고 그러대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불안은 아이들이 느끼는 불안보다 부모님들의 불안이 훨씬 더 클걸요. 그리고 아이들은 사실 불안해하지 않지만 부모님들의 불안이 아이들한테 전이 됐을 가능성이 훨씬 더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불안해하니까 아이가 불안해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불안한데 너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니? 이 나쁜 놈아. 나 혼자만 답답한데? 나 혼자만 답답하면 되냐? 이게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부모의 불안이지 아이의 불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성장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저 부모님들 욕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님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이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싸우냐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데 왜 이걸 용납하냐는 거죠. 아이들을 잡게끔 만드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방식인 거예요. 아이들을 잡는 건. 제가 집이 저쪽에 일산 쪽인데 어제 밤에 커피 한잔 마시고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초등학교 3, 4, 5, 6학년 특목고 진학반 개설 노란 버스에 그거 써가지고 크게 붙여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지옥 가는 버스다 저거. 그런 생각했는데 그거 보면 초등학교 한 5학년이나 6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되게 불안할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하네? 특목고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있겠죠. 불안을 조장하는 이 사회를 왜 우리가 용납해야 되냐는 거죠. 불안을 증폭시키는 이 사회를 왜 부모님들이 아이를 잡음으로써 자기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실은 싸워야 될 대상이 아이하고 싸워야 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이 구조나 국가와 싸워야 되는 거죠. 모든 문제를 개인에게로 다 돌리잖아요. 네가 공부 안 해서 대학 못 간 거죠. 네가 돈이 없어서 애 학교를 못 보내는 거지. 네가 사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니까 학교를 못 보내는 거지. 제대로 못 보내는 거지. 개인의 문제로 다 돌리잖아요. 이게 왜 개인의 문제예요? 이건 전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구조화 시스템의 문제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걸 그냥 묵고하고 이 불안과 불만을 아이에게 퍼붓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신뢰할 수 없죠. 아이들은 알거든요. 아이들은 우리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훨씬 더 지혜로워요.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아이들. 부모들이 불안해한다는 것도 다 알아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아이들 다 알아요. 상담실에서 애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해안이 있어요. 아주 핵심을 찝어요, 전부 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도요. 부모만 모르죠. 이걸 우리 대한민국 부모책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보면 뭐 부모님들 닥달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에너지를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옮겨본다면 아이들도 살고 우리도 살고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을 거죠. 제가 실제로 목동에 살고 있는 제 친구 고등학교 교사인데 이 친구가 투잡까지 뛰어가지고 한 달에 한 700 정도를 버는데 500만 원을 사교육비로 써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죠. 야, 한 달에 500만 원씩 매일 저축을 해가지고 12년간 저금을 해봐라. 얼마가 나오겠냐. 그거 애 대학 졸업할 때 대학 졸업 안 하고 그냥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거 목돈으로 주면 애가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랬더니 아 그러네 하더니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아니 못하겠는데. 못하죠. 불안하니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1박 2일에 강호동이나 이런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복불복해서 걸릴 때. 우리의 지금 그 구호가 그건 것 같아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철저하게 개인적이죠. 자,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부모의 양육 태도와 그 다음에 사회적 불안에 임하는 부모들의 태도.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아, 내가 잘 보호받고 있구나. 아, 여기는 안전한 곳이구나. 내가 성장해도 되는 곳이구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패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한국 아이들 참 그거 잘 안 하죠. 부모님들이 뭔가 하면 제 지론은 그거예요. 베이스 캠프가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가 돼줘야 되는데 베이스 캠프에 묶여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이스 캠프가 불안하니까. 베이스 캠프가 워낙 흔들리니까. 어디 나갔다 오면 베이스 캠프가 바람에 불려가지고 바람에 불려서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못 떠나는 것이기도 해요. 성장의 다른 말은 어떤 면에서는 떠난다는 것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인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빨리빨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자기라는 개념보다 타자라는 개념을 먼저 만들어낸다고 얘기했죠. 먼저 그 개념이 들어온다고 얘기했죠. 맞습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나가 아니라 엄마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인칭 개념으로 치면 2인칭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유가 먼저 생기는 거죠. 아이는 나중에 생겨요. 즉, 이 얘기는 뭔가 하면 타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 타인이 나를 인정해 줄 때만 나라는 존재가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슬픈 운명이라고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분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인정에 대한 갈망은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였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키워드가 뭔가 하면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 한 건 뭔가 하면 첫째 존재에 대한 인정이에요. 존재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했다, 뭐 너가 참 잘하는구나, 뭐 이런 인정도 인정이죠. 어떤 실력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뭐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받죠. 받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실존한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뭔가 하면 오빠나 남동생을 보면서 느끼는 거죠. 나는 과연 이 집에서 필요한 존재였나? 뭐 이런 거 말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느끼는 그거죠. 나는 이 집의 잉여인가? 뭐 이런 거. 근데 뭐 남자라고 해서 별 다를 바는 없어요. 남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인정인 것 같거든요. 남자들은 진짜 인정에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다루기 쉬운 사람들인데 인정 조금만 해주면 굉장히 잘하는데 근데 아내들은 인정을 잘 안 하죠. 잘 안 해주죠. 왜냐하면 그래야 남편을 쥐고 흔들 수 있으니까요. 인정을 쉽게 해주면 남편이 기고만장해질까 봐 그게 싫은 거죠.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은 이게 그래요. 이게 일종의 이제 그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인데 아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부모들이 쉽게 인정해주지 않는 건 아이가 넌 아직도 부족해. 넌 아직도 멀었어. 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어. 라는 의식을 심어줘야지만이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넌 됐어 이제 그만해도 돼. 이러면 아이들이 안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요 끊임없이 존재에 대한 존재에 대한 확인을 필요로 해요. 그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유예요. 근데 그런 인정들이
뭐 그래 넌 이 세상에 있어줘서 감사해 뭐 이런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작은 행위들을 인정받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여서 자기의 존재의 인정감이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인정에 갈구하죠. 인정을 갈구하죠. 그것도 타인을 통해서. 근데 왜 타인을 통해서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느냐? 이게 이제 많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전공한 락강 같은 경우에는 타자의 욕망에서 뭐 주체의 욕망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거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정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만 자기 존재를 확인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슬픈 운명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자, 아이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부모의 인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부모는 그러면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지 될까요? 부모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부모 책에 썼지 않습니까? 아이의 성적표가 곧 나의 훈장이라고. 아이의 성적표가 내 인생의 성적표일 수도 있다고요. 아이의 대학이 나의 훈장일 수 있다는 거. 인정받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부모잖아요. 우리 아이가 서울대 스카이 들어갔어요. 뭐 나가서 그냥 어깨에 힘 빡 주고 인정받을 수 있죠. 부모의 인정 욕구가 아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방식을 보자고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사회적인 인정 욕구를 포기한다는 건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포기한다면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려 하는 부모의 그 불안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죠. 저는 포기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교보문고나 이런 데, 뭐 알라딘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포기라는 단어 키워드를 쳐보면 나오는 책 제목들이 전부 다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는 없다. 뭐 포기하는 자의 뭐는 뭐 절망 뭐 전부 다 포기 전부 다 나쁜 거예요. 근데요. 제가 상담실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제가 한 50여 인종을 뉴질랜드에서 같은 게 한 50여 인종, 심지어 제가 알래스카에서 온 사람, 뭐 콩고에서 온 사람, 뭐 온 데서 온 다양한 민족들을 제가 정신 분석을 해봤고 한국에 와서도 뭐 제가 한 20년 가까이 총 한 20년 가까이 해보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성찰과 성장이 언제 딱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것에 대한 포기를 딱 하는 순간 바뀌어져요. 자기가 그렇게 집착해왔던 어떤 것을 한번 딱 포기하는 순간 굉장히 다른 형태로 변태돼요. 변태라는 게 나쁜 변태가 아니라 태가 바뀐다고요. 내적인 형태가 바뀐다고. 그래서 저는 물론 쉽게 포기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포기야말로 어떤 면에서 포기의 다른 말은 수용이기도 해요. 그리고 포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내가 그것이 아니어도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아니어도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기하는 거 봅시다. 뭐 우리가 40대 중반쯤 됐는데 자기가 여지껏 20년 넘게 직장에서 일해왔고 뭐 부장이 됐고 막 이래서 사회적으로 나가면 대기업의 부장인데 사회적 자아로서 부장이에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대기업의 부장이 아닌 나여도 나일 수 있는가? 이걸 포기해도 나일 수 있는가? 또는 무엇인 내가 아니어도 나일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 정신분석학자 이승욱이 아니어도 나일 수 있는가? 이거를 포기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다면 전 존재의 내적 형태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상담 현장에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내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다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독스럽게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내가 더 이상 그걸 하지 않겠다라고 포기하는 순간 저는 굉장히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건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그 존재 인정의 불안정함이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사회가요. 아까 제가 이제 인류가 생기고 뭐 가장 빨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빨리 죽는다 그랬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류가 생기고 이렇게 시험을 많이 친 시대가 있었을까요? 아마 옛날에 불과 한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시험하면 안 치고 살았을 것 같거든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강의, 뭐 이제 제가 교수 지금 그만뒀습니다만, 그 대학원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강의하다가 마지막에 시험 친다 그러면요. 나이 40대 학생들도 너무 싫어요. 시험 치는 거.
근데 애들은 허구 헛날 학교 가서 시험을 쳐야 되니 얼마나 싫겠어요. 자기들은 시험 한번 치자 그래서 절대로 안 치려고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이게 시험이 왜 싫은가 하면, 왜 싫죠? 평가당하잖아요. 평가당하잖아요. 이렇게 평가를 수시로 시시각각 당해야 되는 이런 인류가 있었을까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없었겠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체성의 분열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너무나 많은 정체성을 가지라고 요구해요. 일단 보세요. 자격증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학위도 뭐 가능한 한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도 열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옛날에는 평생 직장을 찬양했지만 지금은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졌죠. 심지어 2잡, 3잡을 추앙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많이 가질수록, 많이 잘할수록 좋은 시대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이거 못하면 저거 할 수 있고 저거 못하면 이거 할 수 있으니까요. 불안하니까.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한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정체성을 분열시켜요. 내가 누구지? 뭐 이런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한 100년 전, 뭐 시골 같은 경우에 가면 한 50년 전, 뭐 4, 50년 전까지만 해도, 뭐 한 넉넉 잡아서 한 100년 전 정도만 해도, 저희 아버님 세대 때만 해도, 아버님이 청년이었던 시대만 해도 개인의 삶은 굉장히 자기완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자기완결적인 삶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생산과 소비와 생산을 개인이 다 책임질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다고요. 내가 나가서 너네다 뭐 내고 피 뽑고 내가 먹을 거 거두어 드리는 거죠. 내가 생산하고 내가 소비하는 거죠. 물론 뭐 물물교환 같은 거 있었습니다. 내가 먹는 반찬도 다 만들어냈죠. 내가 사는 집도 내가 지었죠. 내가 필요로 하는 도구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소비와 생산이 한 사람에게서 다 발생 가능한 자기 완결적인 삶이 있었어요. 그때는 자기 정체성 때문에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돼요. 왜냐? 또 다른 이유는 뭔가 하면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농부로 살다 죽어야 돼요. 아버지가 양반이면 난 양반이고 아버지가 대장장이면 나 태어나자마자 나는 그냥 대장장이인 거예요. 난 뭐 16세, 17세 돼서 뭐 진로 상담할 필요 전혀 없는 거죠, 그때는. 당연히 우리 아버지가 대장장이니까 대장장이고 우리 아버지가 백정이면 백정인 거고. 신분이 세습이 됐던 시기였으니까 정체성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불과 한 100년이나 7, 8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도대체 뭐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너무 많이 하잖아요. 진로 적성 검사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수많은 진로 적성 검사를 했는데 애들은 여전히 진로를 못 찾아요. 이렇게 정체성이 분열되죠. 그리고 이렇게 분열된 정체성에는 반드시 어떤 사회적인 페르소나,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말하는 어떤 가면들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인정하는. 그게 바로 자격증, 학력, 뭐 이런 것들이죠. 각각의 장소에서 우리가 각각 적당하게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삶이 너무 쪼개져가지고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도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냥 실존적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선택하는 건 A로 갈까, A로 갔다, A에 있다가 B로 갈까 하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A라는 구속에서 B라는 구속으로 옮기는 것 뿐이에요. 완전한 자유를 찾는 건 되게 어렵죠. 인정을 받는다는 게 인간들에겐 다른 말로 전치되는 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인정이란 말이 평가로 넘어가 버렸어요. 평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한 번도 시험을 안 치고도 살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수도 없이 시험을 쳐야 되는 거죠. 저도 박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라이센스 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이젠 다시 내 평생에 시험 칠 일이 없겠지 했는데 뭐 그렇게 시험 칠 일이 또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한 3년 전에도 뭐 하나 시험을 친 적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건강한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이 시험이 이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네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교사도 학생 자신도 부모도 알고 이 아이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점수를 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너는 이게 안 됐어, 너는 못했어 이렇게 그냥 평가를 해버리잖아요. 이 수많은 평가를 보십시다. 교사도 평가하고 학교도 평가하고 부모도 평가하고 친구도 평가하고 사회도 평가하고 직업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배우자도 평가를 하잖아요. 배우자 나중에 결혼할 때 어느 대학 나와서 어떤 직장에 연봉이 얼마냐 이런 거 말입니다. 평가의 계속된 평가의 연장선상이죠. 근데 여기서도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심리학자인 제가 가장 우려하는 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예요. 신뢰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것처럼 평가도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의 문제보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문제가 제일 큰 문제죠. 이게 수많은 인정받기 위해서 타인이 필요하고 타인이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인의 평가가 곧 나에 대한 인정, 어떤 형태의 부정적이건 긍정적인 인정으로 바뀌죠. 그리고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트랜스폼 되면 이게 나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이게 나라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돼 가는데요. 제가 이제 신뢰, 인정, 평가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어요. 신뢰와 인정이 아이들한테 필요한데 사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신뢰와 인정보다는 평가를 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가는 부모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이 사회 시스템과 구조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그냥 내 안에 내 가족과 나의 문제만 내 맹목적으로 매달리게 만드는 이 구조요. 이게 어찌 보면 국가가 원하는 거, 어찌 보면 국가가 원하죠. 자본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에 빠져가지고 시스템과 구조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이게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면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안 잡아도 되는데 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잘 살 수 없을까? 그런 구조를 왜 만들 수 없을까? 안 만드는 게 누구죠? 대기업이 안 만들죠. 고작 해봤자 1년에 한 100명 정도 고졸사원 채용했다고 막 생색 내잖아요.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학력 인플레이션이 43%나 된다. 대학 나오지 않고도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직장에 취직할 수는 있는데 굳이 대학을 나와서 취직한 경우가 43%나 된다는 거죠. 고졸만 해도 다 취직할 수 있는데 굳이 대학을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가증스럽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요새 참 그거예요. 요새 TV 드라마 저는 뭐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만 TV 드라마에 옛날에는 그게 트렌드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실장님이었다가 요새는 본부장님이라면서요. 드라마에. 근데 우리는 다 아이들을 본부장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본부장이 되기를 원하죠. 왜 노동교육은 안 시키냐는 거예요. 누구나 다 본부장이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저 같은 경우는 지식 소상공인입니다만 우리는 다 노동자로 사는 거죠. 지식 노동자건 뭐 육체 노동자건 노동자로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공교육 정상화는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대체적인 보편적인 의미는 학원보다도 경쟁력이 높은 교육, 그게 공교육의 정상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많이 배우고 학원도 더 많이 다니고 훨씬 더 많이 배우는데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싸가지가 없죠? 뭘 가르쳤길래 이렇게 미안해요 아드님 둘. 네. 자기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래,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인간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바꾸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평가하는 시스템을 바꾸자. 우리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쏟는 이 에너지를 조금씩만 모아서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조금씩만 노력한다면 세상이 좀 달라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봐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해봅시다. 천천히 해보면 되죠. 뭐 혁명이나 이런 게 한꺼번에 일어난 건 아니니까요.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역사가들이나
문화 사가들이 2500년 정도 전의 인류의 시대를 축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 Age of Axis라고. 악의 축,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축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대 인류 문명사에 있어서 축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 카렌 암스트롱 같은 그 유명한 비교 종교학자들이 잘 쓰는 말인데요. 그 시기를 왜 축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근데 그걸 그때 당시에 그 인류가 겪고 있었던 정신적 아노미 상태, 정신적 공황 상태가 사회 경제적인 조건이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경제적 조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2500년 전하고 지금이. 2500년 전과 지금 유사하다고 말씀드리니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500년 전의 지구는 정말로 급변하는 시기였었어요. 그 이전에 구석기, 수십만 년의 구석기, 수십만 년의 신석기 시대, 또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청동기 시대가 딱 지나면서 2500년쯤 전에 2500년 그러니까 서기 기원전 500년에서 기원 시기 그 시기 한 500년 동안 300에서 한 500년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인류의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다 태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다 등장했어요.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 예수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왜 그 시기를 축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시기가 바로 철기 시대가 등장하거든요. 조그마한 부족 국가들로 이렇게 원시적인 부족 국가들로 계속 살아오다가 철기 문명이 발생하면서 강력한 왕권 중앙 집권 체제가 발생해요. 인도 같은 경우 마가다국, 뭐 코살라국 이런 게 생기면서 수십 개 막 부족들이 점령해서 굉장히 큰 국가를 만들죠. 그리고 이 시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잉여가 발생해요. 잉여 생산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잉여 생산물이 발생한다는 건 뭔가 하면 상인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도의 뭐 부처 같은 사람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들이 다 상인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시기 때 철기 문명이 도래하고 부족 국가들이 통폐합되고 강력한 중앙 왕권 국가가 만들어지고 무역과 교역이 잉여가 많아지니까 무역과 교역이 흥행해지면서 신라니 뭐 이런 데 하고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이후로 새로운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막 침략 전쟁이 일어나고 아노미 상태가 되는 거죠. 저는 그때 아노미 상태와 우리가 산업혁명을 맞이했던 1800년대 중후반으로부터 지금까지 약 한 150년 정도의 이때 상태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아노미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지금이 어찌 보면 제2의 축의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 이건 건방지게 제가 이제 전 심리학자가 이런 영역까지 이야기하는 건 어찌 보면 약간 월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1의 축의 시대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정신이라고 생각 들어요. 정신. 그때 당시에 예를 들면 그 카렌 암스트롱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비교 문명학자들, 비교 종교학자들이 써놓은 글들을 보면 예를 들어 인도의 뭐죠 문명 발상지죠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인 겐지스 강유역에 인도의 대도시에는 노란 수도복을 입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가득 채웠대요. 정신적인 아노미 상태에서 사람들이 물질적인 어떤 것들을 버리고 정신적인 것을 찾기 위해서 수도를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승려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굉장히 물질적이고 성취지향적이고 새로운 거 계속 만들어내고 저는 인류가 멸망이죠. 지구의 멸망이 아니라 지구는 멸망하지 않을 겁니다. 한 50억 년 더 산다고 그러는데 인류는 멸망할지도 모르죠. 현생 인류는. 그것의 시작이 아마도 제 생각인데요. 썩지 않는 물건을 만들어내면서부터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수많은 썩지 않은 물건들. 이것 때문에 인간이 죽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건 우리의 아주 미시적인 지금 삶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아노미적인 이 세상에서 결국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정신이 아닐까라는 거죠. 성취나 성공이나 사회적인 인정이 아니라 나를 지킬 수 있는 내면의 나침판이나 정신적인 거예요. 이게 뭘까? 그건 제가 어떤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모범적인 답안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순간 확립되는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인 거지.
그것을 찾아낸 어떤 지점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너무나 복잡한 개통 철학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복잡하고도 급변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나의 정신이라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 가족과 이 사회가 정신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역시 뭔가 좀 더 구체적이고 매뉴얼과도 같은 그런 얘기를 들으려 오신 분들한테는 실망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심리학자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타인의 인정을 갈급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나를 인정할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할 것이며 어떻게 이런 사회적인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모두 생각해내는 과정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신을 지키는 것 나의 정신을 지키는 것 이 과정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모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그냥 아주 굉장히 실존적인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책임지는 인간. 그래요. 제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넘었습니다만 질문을 받을게요. 네. 저 선생님이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뭔가 힘드실 때는 상담 받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으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분석가 훈련을 받을 때, 분석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내가, 수련 과정 중에서.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한 11년 정도 분석을 받았어요. 보통 적어도 한 2, 3년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쵸. 그건 굉장히 중요한 수련 과정이에요, 우리한테는.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분석을. 지금 이제 스트레스 자가 해소 능력이 좀 있어요, 내가 이제. 그래요. 네, 예. 저는 지금 3살,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3살, 5살. 예, 예. 네, 선생님 책도 보고 팟캐스트 아. 열심히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되게 괴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요즘. 예. 왜요? 왜 그러냐면 네, 저는 지금 3살, 5살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예. 제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게 5살짜리 아이의 짜증을 제가 도저히 받아주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저를 느끼면서 이게 뭔가 문제가 해결해야 될 뭔가가 있다라는 걸 이제 처음 느끼게 됐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책이나 이런 이제 그 공공상담소 이런 걸 들으면서 많은 정보 이걸 통해서 그게 뭐 때문일 것 같다라는 걸 계속 생각하면서 흐릿하게 이제 좀 발견을 하게 됐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저의 어떤 어린 시절, 저의 어떤 원가족과의 관계 이런 걸 쭉 보면서 뭔가 이렇게 단서들을 발견하기는 했는데 사실 이게 혼자 다루기는 굉장히 좀 버거운 데다가 예. 아이와의 그런 어떤 부딪히는 문제들은 계속되고 있고 네. 오히려 제가 더 막막하고 더 답답한 상태에 좀 처한 것 같아요. 이게 대충 이런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또 아이한테는 되게 더 미안해지고 또 이렇게 발달 심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배우고 할수록 내가 아이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시기를 내가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망쳐버렸는가? 뭐 이런 어떤 자책감도 사실은 들고요. 예. 죄책감도 들고, 확신도 없으시고, 그래요.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을 좀 가지고 여기 왔는데 예. 네, 좀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조언이나 예. 네. 지금 3살, 5살이라고 그랬죠? 아이가. 예. 큰아이하고 좀 더 그런가요? 아니면 작은 아이한테? 큰아이하고 큰아이가 남자아이인가요? 여자아이? 네, 남자아이. 남자아이예요.
5살쯤이 되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아니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쭉 그랬는데 5살이 되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아니면 괜찮다가 5살 때 됐을 때 그랬어요? 태어나서부터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예, 근데 큰아이가 이제- 남자아이고 밑에 아이는 여자아이인가요? 네, 여자아이고요. 여자 둘째하고는 사실 아무 그런 제가 느끼는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근데 큰아이하고가 제일 지금 부딪히는데 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좀 심한 아토피가 있어서 큰아이가? 예. 예. 제가 이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아이 때문에. 네. 예.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셨네요. 아이한테. 드리려고 노력하셨겠네요. 좋은 엄마가 되려고. 잠깐 진정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생활 밀착형의 어떤 조언을 드리려면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직장을 그만두고까지 아이를 돌보셨다면 그만큼 우리 어머님이 자기 희생이 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직장을 요즘 안 그래도 직장 들어가기 어려운데 직장까지 5년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결국은 한 인간으로서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삶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포기하시게 되는 거죠. 심지어 거기다 플러스 경제적인 것까지. 예. 그러셨으니 아마 어떤 아이에 대한 어떤 뭐 부담감, 육아에 대한 부담감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뭔가 아이가 잘 커주면 그것이 나한테 어떤 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이가 너무 잘 예쁘게 내 마음에 쏙 들게 커주었다면 아, 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래, 내가 잘했어. 이런 마음을 가지실 법 하거든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이가 그렇지 않을 때 엄마가 느낄 어떤 좌절, 억울함, 내가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주는 실망감이 2나 3밖에 안 된, 3이라고 친다면, 뭐 그걸 참 수치로 하긴 뭘 하겠지만, 아이가 주는 실망감은 2나 3 정도인데, 엄마가 희생한 그 예전의 히스토리까지 엎으면, 그게 엄마가 지각하게 되는 그런 실망감이나 좌절감이 4나 5로 이렇게 증폭될 개연성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것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아까 그 영화 이제 케빈에 대하여라는 영화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보셨어요? 그 영화? 안 보셨어요?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영화를 보면 그 되게 약간 비슷한, 똑같지는 않은데 현대 엄마들이 겪는 딜레마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커리어 우먼으로 막 성공하는 차에 그 주인공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아이는 계속 울어요. 밤새도록 울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어찌 돼서 잘못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다른 사람을 죽이는 굉장히 나쁜 살인범이 된 거죠. 근데 그 영화가 굉장히 윤리적으로 참 저는 잘 만드는 영화다. 굉장히 윤리적인 영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뭔가 하면 그 전까지는 엄마를 보면 저 엄마가 저 아이를 도대체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의심스러운데 그 아이가 감옥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이 엄마가 그 동네에서 완전히 원흉이 된 거예요. 이제 아이가 그 동네 고등학교에 다른 아이들을 막 활로 쏴서 죽였기 때문에 이 엄마가 막 살인마의 엄마 이러면서 이제 막 온갖 린치를 다 당하고 그래요. 근데 이 엄마가 끝까지 그 동네를 떠나지 않고 그 동네에서 살면서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그 동네를 지켜요. 그리고 아이한테 계속 면회를 가죠.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약간 말을 좀 바꾸면 우리는 사랑한 만큼 절망하기도 하지만 절망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절망한 만큼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아이를 이만큼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절망하지 않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책임지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이 아이를. 책임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뭐 외롭기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힘든 감정들이 드시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드는 생각 중 내가 도대체 이 아이를 사랑하기는 하나? 너무 미워. 얘 막 도대체 나 안 키우고 싶어 이런 생각도 아마 하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사랑을 확인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절망한 만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 계속 책임지는 것. 이게 부모의 자세, 부모의 뭐랄까요? 그 올바른 건강한 어른스러운 자세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좀 그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상세한 얘기를 이렇게 짐작컨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원가족하고 관계에서 우리 그 어머님의 가족 관계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던가, 뭐 오빠나 언니하고 오빠나 남동생하고 뭐 이런 남자아이라고 하니까 또는 뭐 그 언니나 또 여동생하고 관계에서 우리 어머님은 어떤 경쟁 관계 속에 있었는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좀 더 해보시면 답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5살 때가 굉장히 말 안 듣지 않아요? 아니, 막 이렇게 좀 아이들 좀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5살쯤 되면요, 지 맘대로 다 하려고 그러고요. 진짜 너무 패주고 싶어요. 너무너무 패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 5살쯤 된 남자아이를 아빠가 그때부터 이렇게 개입을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아빠와 아이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기회의 접촉의 면이 많아져야 돼요. 그때부터는. 근데 이제 요즘 아빠들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놀 시간이 없어서 좀 문제긴 한데, 가능한 한 아빠가 좀 아이를 둘만 좀 접촉할 수 있는 면을 많이 넓혀주고, 그리고 뭐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빠가 애들만 데리고 좀 외출도 좀 하고 엄마 좀 쉬게 해주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큰아이,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자제분들 이렇게 보면 가족 관계를 보면 2명 낳아서 키우는 가족들이 참 많지 않으세요? 거의 저도 2명이거든요. 저는 딸 아들인데 큰아이가 어려워요. 저는 큰아이가 어렵더라고요. 둘째는 좀 더 귀여워요. 이뻐요. 큰아이가 딸인데도 불구하고 큰아이가 좀 더 어려웠어요. 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뭔가 하면 첫 아이여서 온갖 부담감과 막 이렇게 육아와 양육에 있어서 이게 잘 모르고, 심지어 저는 뭐 그때는 제가 학교 선생을 할 때였는데 둘이가 맞벌이를 했었거든요, 아내하고. 그러니까 얘를 키우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서 이 뭐랄까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요, 둘째 아이보다. 근데 둘째 아이는 뭔가 나름 여유도 생기고 어떻게 키우는지 전맥인 거, 뭐 기저귀 가는 거, 이게 훨씬 여유로워지잖아요. 그 둘째 아이한테 이렇게 향하는 에너지가 좀 가볍죠. 근데 큰 아이한테는 가는 에너지가 좀 더 이렇게 둔중해요. 근데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대한 어떤, 제가 이제 가장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이를 향하는 어떤 엄마의 에너지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굉장히 묵직하게 큰아이한테 가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는 조금 약간 뭐 억울함, 보상받고 싶은 거, 뭐 이런 것들까지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좀 덜어내면 좀 더 가볍게, 좀 더 편하게 아이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 친구의 여자친구고요. 죄송합니다. 엄마인 줄 알았어요. 아니, 네, 죄송한데 옆에 그 얼굴이 잘 안 보여가지고요. 예. 네, 고개를 이렇게 그래서 숙이고 계시길래. 되게 저를 지켜줄 정신력을 갖추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중반이고요. 예.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질문을 하고 싶어서 사실 여기에 왔는데, 예. 저희 부모님 지금 오늘 1시간 반 정도 이제 들었던 내용이 구구절절이 저희 집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신뢰도 없고 굉장히 평가당하고 있고 서로 그런 상황 때문에 조금 가족 관계가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머님, 그렇다고 이제 엄마만 잘못했다는 건 분명히 아니고 아빠도 잘못했고 저도 잘못했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개선시키고 싶으세요? 네, 그것도 좀 문제예요. 그래요. 그냥 도망치고 싶다? 네. 빨리 이제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직 20대 중반이고 엄마도 50대 이제 60대 접어드시고 예. 굉장히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계속 보게 될 날도 많은데 그것을 지금 같은 상황으로 이끌어 나가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2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개선시키려는 노력 때문에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차라리 거리를 좀 두는 게, 거리를 두고 여유를 찾고 뭔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좀 더 생겼을 때, 덜 흔들릴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말에 내가 덜 흔들릴 수 있을 때쯤
개선을 시도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셔도 된다는 겁니다. 전략적으로.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건 약간 우려를 가지고, 이제 방금 뭐 도망 이런 단어를 쓰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너무 많이 보아온 케이스라서 말씀드리는데, 그 도망의 방식으로 결혼을 택하지는 마세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친정으로부터 도망 나오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비상구로 탈출하는지 모르는데, 그게 내 발등 내가 찍었네 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어디를 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도망 나오기 위해서 가는 건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망치기 위해서 유학을 간다, 도망치기 위해서 뭐 시집을 간다, 이런 거 되게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차라리 독립을 한다,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어떤 형태로 이게 경제적으로건 뭐 정서적으로 독립한다,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제가 뭐라고 호칭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호칭을? 예, 친구? 예. 프렌드, 헤이 프렌드. 우리 친구가 부모님이 아직 인정을 안 해줄 수도 있어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서부터 시작해서 또 부모님들을 회피하시고 싶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자기 삶을 부정당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인정이 아니라 부정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사실을. 많은 자녀들의 상당히 많은 자녀들이 호소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엄마가요,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들어보면 진짜 황당할 정도로 못하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그럼 그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너는 기억력도 좋다,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나, 얘 그거 언제적 얘기인데 그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냐, 뭐 이런 거라든지, 야, 그 얘기, 야, 사람이 앞을 보고 살아야지 어떻게 뒤만 보고 사냐, 앞을 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말하는 사람은 진짜 미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건 부모님들이, 저는 그걸 몰라서라든지, 그걸 진짜로 기억을 못해서라든지라기보다는 본인들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깊은 곳에서는.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들여다보고 싶지도 않은 거죠. 심지어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제가 우리 아들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했던 실수를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이렇게 등골에 땀이 흐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꺼내는 건 저도 힘들어요. 그 얘기를 아이가 기억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 얘기를 하는 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희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그런데 일반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꺼내서 그것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무리 벽을 두드려도 벽이 응답을 하지 않으면 두드리는 만큼 상처를 더 입게 되죠. 그래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수록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개선하려는 노력을 당분간 중지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뚜렷한 뭐 방법은 없다, 뭐 구체적인 방법을 예. 제시를 하실 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 제가 하나 들어보고 싶은 게, 예. 이 정신적이라는 거를 화두를 던지셨잖아요. 예. 많은 이렇게 지나가는 삶 속에서 예. 너무 간과하는 것도 많고, 음. 그래서 한 가지만, 정신을 정말 이 깊이가 없어요. 음. 많은 책을 읽어도 깊이가 없어요. 제가 그걸 느껴요. 깊이가 없다, 인생에. 그래서 정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그런 화두를 가지고 강의를 하실 생각이나, 예. 아니면 그런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결국 뭐 제 문제겠지만 혹시 있으시면 한번 소개해 정신의 문제요. 그래요.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풀어보면, 왜 그런 옛날에 뭐 약관, 뭐 지천명, 뭐 불혹, 뭐 이런 그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순하고 뭐 40에 뭐 불혹이고 뭐 이런 그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현대 인간들의 발달사에서 중요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그 주요 화두들을 쭉 오랫동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20대는 방황, 30대는 고행, 40대는 성취, 50대는 전수, 전승이나 전수, 60대는 통합. 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좀 앞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20대 때는 우리가 방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방황이 나중에 자원이 되는 거죠. 모든 방황들을 통해서 많은 방황들을 하면 할수록 세상과 더 많이 접촉하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심리학에서, 성격 심리학에서는요, 20대 중후반이 되어야지 인성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0대 중후반이 될 때까지는, 즉 30살 무렵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것을 접촉해 봐야 되는 시기죠. 경험해 봐야 되는 시기고, 이 시기엔 정말 아이들이 막 학교 그만두고 여행도 가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시키지도 않는데 우리 딸내미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시고 지금 대학 2학년이 돼야 되는데 1년을 딱 다니더니 아빠 학교를 가 별로 재미가 없어 그래. 그래서 제가 2번 생각하면 그래 그만두자. 그런데 지금 뭐 굉장히 잘 놀고 계세요. 예, 집을 나가서 지 혼자서 지금 뭐 굉장히 잘 놀고 계세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애비인데요, 딸인데 쉽지 않았죠. 뭐 그 과정에서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근데 야, 이 아이는 내가 20대 때 방황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이렇게 참 방황을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가 컸어요. 굉장히 많이 컸어요. 존중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우리 딸아이한테 약간 어른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20대 때 이제 방황을 막 하다가 30대쯤 되면 뭔가 내가 해야 될 걸 찾게 되고 40대에 성취할 때까지의 30에 30에 한 10여 년 정도의 시간은 정말 고행의 시간인 거죠. 그게 꼭 필요한 스킬을 연마하고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장악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이나 또는 어떤 전체 메커니즘에 대한 카리스마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 분야에 관한 한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과 관련된 자기가, 사회적 자기가. 그리고 40대가 되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돈을 벌건 뭐 어떤 권력을 쥐게 되건 40대는 성취의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0대가 되면 그다음부터 우리는 다음 세대를 걱정해야 되는 세대가 되는 것 같아요. 50대가 되면 내가 가진 걸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인가. 근데 우리는 다음 세대라고 했을 때 이 다음 세대가 모든 다음 세대가 아니라 내 아이의 다음, 이것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제목이 스크루지 할아버지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게 사실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나누지 않은 나누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정신적으로 협소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50대 때 우리가 나누어 줘야 돼요. 꼭 50대가 이해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20대와 30대, 40대를 통해서 얻어낸 이런 것들이 돈이건 지식이건 뭐 경험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줘야 될 의무가 50대쯤부터는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는 60대가 되면 통합된 인간, 그러니까 완성에 가까운 인간, 내적으로 모든 것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된 인간, 그게 이제 통합된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20대, 4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저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할 것 같아요. 자기 세대에, 자기 나이에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방황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빨리 직장 잡아서 빨리 스펙 쌓아서 빨리 뭘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30대가 고행은 고행이긴 하지만 이건 자기의 어떤 내적 성숙을 위한 고행이 아니라 우연동 가족들 밥벌어미기 살리려고 직장 나가서 모욕 당하면서도 꾹 참고 술 마시면서 풀고 와서 이건 고행이긴 하지, 일종의 고행이죠. 고행인데 여기에 우리가 어떤 내적 성숙은 이라기보다 그냥 참는 힘, 그 다음에 다양한 욕의 속사포적 발사 능력 뭐 이런 거 정도. 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남자들이 40대 때 어떤 걸 성취하게 되면 굉장히 억울해해요. 그리고 이걸 나누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억울해요. 내가 어떤 모욕을 참아가면서 내가 이걸 성취했는데 이걸 남한테 나눠주다니 이건 있을 수 없어. 오직 내가 이걸 물려주는 건 내 자식한테만 물려주는 거죠. 그래요. 그럼 재산 같은 거 물려줘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지식과 경륜과 능력과 역량들을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전수할 수 있는 방식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금도 서울
에만 해도 이 뭐 서울 시내 마포는 말할 것도 없고 서대문 독립문 이쪽에만 가도요. 지역 아동센터에 가면 방학 때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애들이 있어요. 많아요. 하루에 방학 때 학교에 가면 급식을 못 주니까 그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딱 한 끼 점심만 먹고 오는, 아침 저녁을 챙겨주는 집에 어른들이 없어서 너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근데 이런 거 우리 신경 안 쓰잖아요. 사실 별로. 뭐 애 입시 제도 신경 쓰기 바쁜데 뭐 그런 거 안 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정서적인 스크루지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친다면 60대 우리가 통합된 인간이 되고 더 많은 것을 내적으로 이룰 수 있는 어른이 되겠죠. 이게 저는 정신을 성숙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우선 늦어서 죄송합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예. 저는 두 가지 의문점을 좀 풀어보고자 여기 예. 오게 되었는데요. 첫 예. 번째는 제가 아직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모는 아닙니다. 미혼이라서 예. 이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모 책을 봐도 그렇고 요즘 20대 중반 여자로서 느끼는 게 과연 대한민국 부모가 되는 거에 자체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위에서 얘기를 하죠. 결혼을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지만 이 부모 자체 되는 게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살았던 그 전세대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지만 나도 이런 똑같은 것을 답습을 하겠구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는 두려움이 있는데 혹시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뭐 20대던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과 제가 일상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학생들을 많이 만나는데 저도 어느샌가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학교는 시험을 안 보는 학교예요. 예. 시험을 안 보지만 수행평가나 그런 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도 어느새 그 친구들한테 네가 수학 문제 하나라도 더 풀어야지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슬프고, 근데 아까 시스템적 문제를 하셨지만 예. 시스템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죠. 예. 학생들이 그런 삶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에 오히려 적응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제가 좀 같이 혼돈이 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 학생들한테 조금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했습니다. 예. 근데 학생들이, 저는 초등학생인데요. 예. 저희가 시험도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영어학원부터 시작을 해서 9시 50분 넘어서 다 집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상황이 그냥 내가 애를 낳아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에 대한민국 부모가 예. 되려는 분들과 부모가 되기 꺼려하는 분들한테 조언 한마디랑요. 예. 그거랑 이제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뭐 상담의 기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 기법은 한 10년쯤 배우셔야 될 거. 예, 그래요. 예.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참 답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먼저 이제 부모가 되려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할 수가 있느냐. 일단 부모가 되셔야 되고요. 첫째는. 오늘 뭐 제가 이제 강의에서 쭉 했던 내용과 유사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부모가 되기 전에 나는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가 그 생각부터 먼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 뭐가 굉장한 책임과 이런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사실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책임을 요구합니까, 그죠? 직장까지 그만두셔야 되는데, 책임을 진다는 건 뭔가 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른이라는 얘기거든요. 어른은 책임을 지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많은 어른들이 자기 책임을 아이한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못하니? 도대체 엄마가 이렇게 학원도 보내주고 다 하는데 너는 왜 네가 할 걸 안 하니? 엄마가 이렇게 뒷바라지 너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데 너는 왜 요만큼도 못 해주니? 뭐 다 공부하잖아. 뭐 이러면서 막 애한테 책임을 전가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 책임 전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저는 어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되기 전에 어른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른이 된다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건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나는 어른인가? 오늘은 뭐 제가 그 얘기를 별로 안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그 마포 서강 도서관에서 이야기할 때는 제가 어른이 된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어른이 된다는 건 딴 게 아니고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른이 성찰하는 방식은, 제가 생각하기에 성찰하는 방식은 내가 무엇을 해왔다 라고 물론 자부심도 가져야 되겠지만, 어른이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안 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안 했는가. 물론 이게 과도한 어떤 자기 부담감을 가지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잘못된 문제나 갈등이 발생하면 나는 이걸 했는데 왜 넌 저걸 안 했니? 라고 뭐 부부간의 갈등이나 싸움이나 아이들하고 갈등이나 싸움에서 왜 엄마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는 내가 아내로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또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내가 무엇을 안 했는가, 이 상황이 되기까지 나는 과연 무엇을 놓쳤고 어떤 것을 책임지지 않았나, 이런 성찰을 하는 사람이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 제 견해입니다만, 그래서 부모가 되기 전에 먼저 어른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이와 뭐 상담 얘기를 하셨는데, 수학 문제를 하나라도 네가 더 잘 풀어야지 좋은 인생을 살지 않겠냐라고 본인도 믿지 않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수학 문제 하나 더 잘 푼다고 애가 더 잘 살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걸요, 아마. 예,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더 안 믿습니다. 저는 초중고 12년 동안 공부를 너무너무 못했던 사람이라 가지고요.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요, 저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그냥 아침 먹고 공부, 점심 먹고 공부, 저녁 먹고 공부만 했으면 좋겠어요. 돈벌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나약한 부분이 있죠. 근데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우리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들으셨으면 아마 지금 돌아가시는데 벌떡 일어나실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얘기죠. 초중고 12년 동안 뭐 거의 성적이 50몇 등을 계속 달렸던 아이였으니까요. 뒤에 한 대여섯 명 있었어요. 운동부 애들. 한 60명 중에서 50몇 등 했는데 12년 내내 초지일관 열심히 뒷자리를 지켰습니다. 공부는 하고 싶을 때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말 내가 아이에게 확신을 가지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공부가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부가 너의 어떤 지적 능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과정인 것은 맞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초적인 지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할 필요는 있겠으나, 정말 네가 무엇을 원하고 하고 싶어 하는지를 찾아보자. 뭐 하고 싶니라고 묻지 말고요. 부모님, 너 뭐 하고 싶니라고 잘 묻잖아요. 애들도 몰라요. 왜? 안 해봤으니까. 어떻게 알아, 그거를. 부모님들도 뭐 나이 40, 50대 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은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한데 애가 알 리가 없죠. 찾는 과정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가장 좋아해야 될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좋아해야 할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가장 좋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확신 없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나도 확신하지 못한 얘기를 왜 하냐고요. 야, 네가 시험 성적 좋아지면 너 나중에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본인들이 확신 안 하지 않나요? 메가스타디 아시죠, 여러분들? 손주은 씨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 있죠? 그 김범 씨나 뭐 이런 양반들 다 그 메가스타디 출신이잖아요. 8월 12일 날 손주은 씨가 인터뷰했는 거 읽었거든요. 중앙일보에 나온 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분 사교육의 대왕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교육의 대왕이 우리 대한민국 부모에 나온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아이들은 서울대 인문계열 200명, 자연계열 500명 빼놓고는 다 불행하다. 그리고 또 한 얘기가,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쏟아부을 시간에 자기 개발을 했더라면, 자기 자신한테 투자했더라면
이렇게 우리 사회가 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대한민국 부모에 보면 그런 내용들 나오거든요. 근데 그 메가스터디에 손주은 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놀랍죠. 이거 미친 짓이다, 사교육. 완전히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교육 대왕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약간 배신감 들지 않으세요? 우리도 확신할 수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확신할 수 없는 얘기를 아이들한테. 그래서 제가 우리 책에서 공허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교육이 참 공허하다.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면서 확신하는 척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애들은 놀랍게도 다 안 되니까요, 그거를. 우리보다도 더. 우리가 진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예.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예. 끝으로 한 분.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아버님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제가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 동생이자는 아닙니다만. 없으세요? 아니, 저는 여기 아버님들이 여러분 오셔서 참 반갑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 당이라는 당을 하나 만들고 싶거든요.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너무 권력이 없어져가지고요. 이걸 정치적 권력으로 좀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들한테 사적 공간도 없고, 아버지들한테 오직 공간이란 베란다에 가서 담배 피우는 정도밖에 없는데, 가정에서의 권력은 엄마들이 다 차지해버렸고, 가정에서는 관계가 권력이거든요. 엄마들이 뭐 관계를 다 장악했기 때문에 아빠들은 일요일 날 집에 좀 오래 있으면 애들이 되게 불편해 하잖아요. 그리고 뭐 부인들도 그런 얘기 하죠. 한 달에 한 번만 오고 그냥 봉급이나 꼬박꼬박 갖다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 미처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이 클수록 아버지들이 아이를 키우셔야 돼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만이 아니라 학문적으로나 임상 경험으로나 이걸 다 합해서 봤을 때 아이들이 한 중학교나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쯤이 되면서부터는 아버지들이 아이를 키우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하더라도 퀄리티 있는 시간과 정규적인 시간을 아이들과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거나 다 해도 돼요. 애하고 영화 보러 가도 되고, 뭐 밥 먹으러 가도 되고, 좋은데 좀 이런 데 있잖아요. 밥 먹으러 가도 되고, 아빠 회사 근처에 데려가도 되고, 산에 갔다 와도 되고. 그게 아이들한테 아마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겁니다. 아이들한테. 아주 중요한 자산이. 그건 제가 확신을 합니다. 아버지들이 좀 더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마칠까요? 질문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승성님